전일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로 급등했었던 나스닥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뭐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만들어진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급락을 갑자기 급등으로 바꿨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제 일시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나 나스닥의 주가 하락을 조금 예상했었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대로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다시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증권사들이 연일 급락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자, 시장 전망치를 내세우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전망치가 실제적으로 조금 다르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팔아라, 아니다, 버텨라, 아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들의 이런 시장 전망들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재료는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수요 예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즉 오늘 마무리가 좀 되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개인들의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과연 대장이 될 것인지, 이제 건설주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지, 또 그 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런 그 신규 상장,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또 살짝,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부분이고요. 특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시장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락 출발하고 나서 좀 더 많이 빠지다가 장 막판에 살짝 올려놓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라면, 할만하네, 괜찮네, 그런 정도의 느낌들은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9% 마무리됐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2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법 많이 하락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한 게 없잖아요. 어제 그냥 다 플러스로 올려놨기 때문에 저 정도 하락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장 막판에 끌어올린 모습이란 말이에요. 쭉 땡기면서 다우지수가 한때 플러스까지 전환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 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살짝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마이너스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FOMC에 대한 경계감이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락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정신없게 만들죠. 그리고 또 더 내려갈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그동안 단기적 급락에 대한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투자자들은 지켜보자 라는 느낌의 관망세를 좀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일단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를 띄워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다시 떨어지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재료를 한번 살펴보죠. 네, FOMC 먼저 보도록 합니다. 1월 정례회의가 이제 2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6일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벽이면 이제 FOMC의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듣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을 보게 될 텐데 아마 특별하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연 4회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지금 90%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9월달,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6월달, 5월달 이렇게 되다가 3월달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가장 유력하게 90%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그 FOMC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FOMC가 이제 3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없어요. 그래서 2월 달에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금리 인상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금리 언제쯤 올리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전망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진정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좀 될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금리 인상을 1월 달부터 할 수 있다. 당장 이번부터 시행할 것이다. 뭐 이것 때문에 뭐 또 예상치가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도중에 금리 인상을 같이 진행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테이퍼링 종료한다고 그랬으니까 3월 이후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FOMC가 아니라 다음번 3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좀 우울했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 전망률을 하향 전망을 했다라는 거겠죠. IMF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얘네들도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그리고 공급망의 교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5.2에서 4%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중국도 5.6에서 4.8%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4.9에서 4.4로 낮춰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시장의 주가 하락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아직 적응을 거기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해 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라든지 뭐 최근에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경기가 뭐 5%대, 6%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미국이 선진국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기 한 몇 년 전으로만 들어가 보세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5%라니요. 이런 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4%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라니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대, 8%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6%를 지켜라, 뭐 7%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규모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 2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덩치를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은요, 꼭 굳이 저런 악재가 아니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보통 2% 전후의 이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이것이 괜찮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등지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뭐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성장 속도를 저렇게 뭐 4%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9에서 4.4로 낮춰 잡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덩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커지면 커질수록 또 성장을 하면 할수록 뭐 지난번에는 5% 올랐지만 이번에는 4.4% 올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성장한 덩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변수가 갑자기 커지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별로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거리는 두 가지가 있었네요. FOMC와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근데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 짜샤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투매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 빚내서 투자한 이 B2가 지금 반대 매매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단기 외상 거래죠. 이제 미수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 규모가 이번 달 들어서 하루 평균 198억, 즉 200억 원씩 털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수 거래로 오늘 또 털리겠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신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반대 매매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미수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바닥이야, 반등 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 방에 또 집어넣는 그런 부분들 있죠. 쓰면 안 되는 거지. 신용과 좀 다르게
바로 반등 올라오면은 네, 수익 나니까 거기서 팔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또 한 대 얻어맞게 되면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 매매 규모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신용 같은 부분들도 반대 매매로 들어가게 되죠. 담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계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대출이죠. 주식담보대출도 있고, 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집계되지 않은 그런 대출금, 빚,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대출은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식에서 손실을 까고 있다라면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아마 투매를 견디지 못하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어야 돼요. 투매가 더 나와서 이 물량들을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량을 뺏은 다음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인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기 전에는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네, 투매가 좀 나와서 오늘 오전까지 아마 반대 매매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주가 반등이 그래서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2700선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저평가됐다. 네, PBR이 1배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별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일단 실적이 좋은 우량주 위주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주 위주의 어떤 매수세가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네. 이 기관이나 또는 외국인들 위주의 매수로 슬쩍씩 들어오고 있다. 티 안 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메리츠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는 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부담을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면 이제 국내 증시가 제일 코가 석자예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외 증시가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매도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을 거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같은 조건에서 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기업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왜 숨겨지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들 은근히 안 나오고 있죠. 네. 나중에 되면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네. 공매도가 거의 대부분 요것들 잡아먹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고, 그 중심에서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지켜보자라는 느낌인데, 시장이 이미 반영된 재료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시장은 이제 투매 이후의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급등이 아니더라도 이제 하락을 좀 멈춰주는 그런 형태의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 나섰다, 그런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와 같이 맞물리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이 보고 있는 시장 하락의 이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두 명의 센터장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키움증권에서는 하락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 이걸 통해서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보증권에서는 금리 상승과 통화 정책 긴축, 즉 FOMC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전망은 저평가의 매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이 두 증권사에서 둘 다 얘기합니다. 저평가 매력이 증가했다. 다만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의 변수도 FOMC 결과,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이 되게 재밌어요. 저평가 매력이 부활이 되고는 있는데, 교보증권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비워라. 즉 다 팔아라 이 얘기죠. 다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저평가 업종, 반도체나 IT 이런 쪽으로 해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키움증권 쪽 이 대응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포트폴리오를 비우라는 것은 다 팔으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시다라는 생각이
생각인 거고요. 지금 시장의 변수를 전부 다 이제 해외 이슈로 잡고 있는 것도 살짝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죠. 네. 다음 센터장도 한번 보죠. 삼성증권,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센터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원인을 인플레이션과, 네, 우크라이나, 뭐, 크게 대동소이하죠. 그죠? 향후 변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연준의 대차제조표, 즉,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변수가 될 것이다. 증시 전망에서는 265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삼성증권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언제까지 빨리 질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물가를 잡기 위한,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야지 상승이 가능하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베스트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여라. 네, 고통받지 말고 줄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투매하기보다는 보유, 관망을 통해서 낙폭과대 시적주들을 매수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해라, 팔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겠죠. 네. 자, 그 다음 증권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메리츠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입니다. 하락 원인은 역시 마찬가지 인플레이션과 네. 근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잡았어요. 투자 심리가 냉각됨에 따라서 과도한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 변수는 실적 발표와 FOMC, 우크라이나 뭐 이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전부 다 이야기한 내용들이 해외 변수 때문에 빠졌다. 공매도 이야기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네. 뭔가 속보여요. 네. 네.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이 또 있다라는 얘기지만 2600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예측이 의미가 없다. 지금 이게 예측이 뭔 의미가 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해봤자지 뭐 예측해서 뭐 할 건데. 그죠? 네. 내려간다면 뭐 할 거고 올라간다면 뭐 할 건데. 예측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다 투자 전략은 시장의 진정세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 반등의 강도에 따라서, 즉 여기는 이제 대응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지선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빠질까요? 언제까지 빠질까요? 언제 오를까요? 이거 의미 없고 시장이 진짜로 실제적인 진정세를 보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의견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는 거가 되는 거죠. 어쩌라는 건데 다 팔아라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부터 계속 사라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는 진정하고 좀 지켜보고 나서 일단 관망하거나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증시에 해외 이슈를 가지고서 국내 증시에 갖다 붙이기 좀 어렵고요. 공매도 애들이 지금 주가를 팔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을 계속 챙기려는 움직임인데 이거 다 만족할 만큼 배가 부를 만큼 처먹고 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환매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될 테고요. 그것에 대한 조건은 반드시 투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좋게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평가가 심화된 종목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매수 조건을 조금씩 해주시는 거.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반전될 때, 그럴 때 매매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야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왔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일 상장하니까 이제는 그거 뭐 내일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이 오늘까지입니다. 2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절 연휴가 진행되죠. 그리고 나서 2월 3일, 4일인가요? 네. 연휴 끝나고 바로, 네. 이틀간 일반 투자자 공모 대상, 일반 투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공모 가격은 뭐 오늘 결정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이면 알 것 같은데 최상단 75,700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6조 500억 원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지금 4조 원대이기 때문에 요걸 뛰어넘어 가지고 건설주 대장으로 등극한다. 이 되게 요즘엔 뭐 상장만 했다면 그냥 막 기존의 것들 뛰어넘어서 다 대장이야, 이씨, 뭐, 네. 뭐 상장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들 이제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이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의 IPO가, 이게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 가격이 이렇게 막
약간 고평가 논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은 해외 글로벌 기업을 비교군에 포함하면서 기업 가치를 다소 과하게 선정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의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이렇게 3개 국내 기업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상장사 9개, 그래서 총 12개사를 비교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즉 외국 상장사의 이 비교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 상장사들의 어떤 그 덩치,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집어넣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상장할 때 어떤 기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랜트 전문 회사인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면 뭐 지금 GS나 아니면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은 그냥 뭐다? 네, 국내 주택이나 건축 사업에 좀 더 비중이 많은 기업들인데 당연히 플랜트를 하고 있겠지만, 네, 너무 그쪽으로 집중된 거 아니냐.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해외 기업을 비교군에 포함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국내 건설사, 국내 건축에 이제 집중되는 회사들하고 해외 쪽에서 매출이 나는 회사들하고 같이 비교 대상을 놓다는 거, 이거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회사 측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현대 이 엔지니어링의 공모 계획을 높게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왜냐면 이게 여기 뭐 기사에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현대차 지배구조의 다른 그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현대차 지배구조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대주주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대모비스가 사실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모비스가 정점에 있는 거고, 그 현대모비스 밑에 쪽에 바로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쉽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이거예요. 그 삼성 같은 경우처럼 이재용, 그 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대주주,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대주 들어가면 이제 정몽구, 정의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되는 거고,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순환 출자예요. 그러니까 서서 돌아가는 거지. 모비스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보유하고,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보유하는 뭐 그런 식으로 순환 출자 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다 끊어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수단 구조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느냐? 현대 건설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 건설이 지금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약 3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그 회장이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의 뭐 두 번째 최대 주주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의선 이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하여튼 정의선 회장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키고 나서 이 공모주를 매각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한 4천억 정도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4천억을 뭐 어디다 쓸 거냐?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리겠다 쪽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 쪽으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용이 되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또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강화한다라고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지배구조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이 조금 더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 더 높게로 팔아야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사정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전망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 그 매각 금액에 따라서 또 현대모비스에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 그 형태가 되죠. 지분을 늘린다라고 한다라면 현대모비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이 최대 실적 또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장이 워낙 빠지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지만은 이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순서로 이제 뭔가 기대감이 좀 모여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기아차, 현대, 위아 뭐 이런 쪽으로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정도로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 이 두 개가 가장 정점에 놓여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권사 쪽에서 본다면 7개 증권사 뭐 NH 뭐 미래에셋 뭐 등등등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주관사가 됐는지 그거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뭐 보통 이제 이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최상단 선정됐다라고 한다라면 한번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박 터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모 청약에 어느 정도 조금 열기가 좀 줄어들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27일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거, 그 상장 이후에 주가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그런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결정하시는 게 낫겠죠. 청약이 얼만큼 몰렸을 것인가 역대급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뉴스가 그렇게 잠잠한 거 보니까. 그리고 27일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모주 청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급등했던 나스닥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FOMC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시장 전망이 그에 따라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주식 뭐냐 또는 뭐냐 이거 뭐 팔아라 사야 보유해라 뭐 막 말들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걔네들 얘기하는 건 뭐 이제 뭐 맞으면 뭐 잘났지 그 다음에 틀리면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그냥 너무 많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보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대응 전략들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모 가격이 조금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래봤자 뭐 6조 원대에 불과한 거고요. 갑자기 뭐 이제 가격대가 더 커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약간 높게 평가한 부분에는 뭐가 있었다? 네,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구조 를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속내가 좀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냥 엉뚱하게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오늘은 책 한 곡지 요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자, 이게 원래는 이제 상승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폭풍이 불면 칠면조가 하늘을 원래는 못 난대요. 근데 폭풍이 불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이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못 가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이거 보통 상승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더 나쁜 어떤 그 대외적인 악재 아니면 뭔가 큰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부분이란 얘기죠. 이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일단 반등을 좀 기다리는 그런 약간 희망 반, 그 다음에 두려움 반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투매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장은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오전장은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떨쳐내는지, 그래서 그 자리를 저점으로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착한 대응 좀 필요하고요. 오전 동안에 약간 변수가 빠르게 뭐 주가 상승을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때 연속 상승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냥 뭐 아싸리 그냥 명절 끝나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요. 명절 연휴 지나고 그 다음에 명절 연휴 다음 기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히려 괜찮겠죠. 그러면 2월 7일부터 매매하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성공 투자 이어가시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